자, 이제 우리가 그 신자유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체제를 한 20년 우리 했었죠. 그 결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거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현상이 빚어진 게 뭐냐 하면 소수의 대기업은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나머지 기업이나 이 서민 국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의 비리해진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은 이미 옛날에 제압을 했고 지금은 국가 권력까지를 압도한 상황이다 말이죠. 그러면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소수의 대기업에 압도당한 국가 권력이 때때로 어떤 때는 빈번하게 국민 전체 이익보다는 소수 대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워낙 빠르게 심화돼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지 않냐는 거죠. 예. 이제 이렇다면 자 이게 결국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압도한 데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하고 경쟁을 핵심가치 하는 자본주의는 양립이 불가능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양립이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러면 사실은 양립이 가능하냐라기보다는 왜 한국에서는 그것이 양립이 안 되느냐를 생각해 보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경쟁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능하면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싶.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상호 배타적이고 그러니까 배제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제할 수 있는 경쟁하는 사람은 모두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이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렇게 상대방을 배제하지 않는 방법이 되도록 누군가가 꾸준하게 그 규칙을 갖다 뒤집어 씌우고 지키는 그 룰메이커가 필요한데 한국은 그 룰을 관료의 또는 국가 또는 관료의 자의적인 개입에만 의존을 해왔지 그것을 제도화를 통해서 룰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을 만들어 놓지 못한 채 자본주의의 힘이 점점점 세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트가 경제를 상대로 어떻게 법치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컨트롤할 건지를 못 만들어 놓고 확 개방을 하는 바람에 이 꼴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원래 얘기로 돌아가면 강한 국가, 약한 사회가 에서 경제력에 대한 리버럴제이션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독과점에 대한 반독과점법의 그 강화,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실시하는 것. 두 번째로는 세습 또는 사실은 약간 얘기가 조금 돌아가면 주식회사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원래는 사유회사였다가 이것이 공유회사로 바뀐 거잖아요. 일종의 이게 사회화거든요. 그렇죠. 자본주의의 일종의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경영과 소유가 분리되었잖아요. 서구에서는요. 지금 한국은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인데 껍데기로는 상부 스트럭처로는 주식회사가 들어왔지만 이게 주식회사가 공유회사라는 개념이 아직도 없죠.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다는 것도 아직도 없고 심지어는 지분을 경영을 하는 사람이 소유한 사람의 돈을 훔쳐가는 것도 막지 못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선
그만큼 그 우리가 얼마만큼 저 낮은 단계의 자본주의에 있느냐. 네. 네. 서구로 치면은 이미 100년 전에 이뤘던 기본적인 틀 자체를 한국은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회사가 상장을 하는 회사, 상장을 하면 그걸 퍼블릭 컴퍼니라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공기업이라는 뜻인데. 그렇죠. 공유라는 거죠. 예, 우리는 상장을 한 그 거대한 주식회사들이 네. 그냥 그 뭐라고 해요? 총수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마음대로 막 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철저한 사기업인 거죠.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뭐 경영도 소유도 막 세습하면서. 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닌데 왜 우리는 미국식 제도라면 그렇게 도입하기를 좋아하면서 왜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는 건가요? 그것도 좀 한국이랑 미국을 보지 말고 사실은 한국에서 자꾸 미국을 보면은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요. 네. 일본을 보면은요. 네. 일본도 사실은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안 되다가 미군정이 들어가지고 네. 아예 그냥 끊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기업은 소유, 그러니까 경영과 소유가 분리가 되었죠. 네. 대신에 그러면서 뭐만 남았냐면 인사이더들이 계속해서 크로니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네. 대를 물리는 예.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요. 지금 중국이 10년에 한 번씩 집단 지도 체제 하에서 다음 리더를 네. 뽑고 선양하는 체도가 네. 그거 비슷한 케이스가 지금 일본의 주식회사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잘 보시면 그렇죠? 인사이더들끼리 이사회를 만들어서 네. 승진시킨 사람 중에서 네. 이사회 만들고 그 중에서 네. 회장시키고 그 사람이 한 3년이나 6년 하고 물러나고 그 다음 사람 시키고 그게 지금 중국의 정치 네. 체제가 선양하는 체제랑 일본의 주식회사가 다음 선양하는 체제가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이거 뭔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역시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미국식의 주식회사와 퍼블릭 컴퍼니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이러한 그 체제 자체가 우리나라가 하기에는 네. 우리가 그럴 만한 그 자본주의 발달이라든가 이 수준이 안 돼 있다. 심지어는 일본도 지금 잘 못한다는 네. 것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거 아닌가. 제가 언제 한번 그 어느 큰 재벌 그룹의 총수된 분을 만난 일이 있는데요.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만. 그때 이제 그 자손들한테 물려주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걸 제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 양반이 약간 언짢은 시작을 하면서 아니 자식한테 못 물려줄 바에 뭐 때문에 기업합니까?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듣고 네.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국 모델, 일본 모델처럼 우리도 뭔가 우리의 어떤 뭐 문화적인 네. 특성이랄까 이게 맞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네. 일본처럼 저도 도둑질은 하지 않는 대기업 중심 체제로 가고 나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은 네가 만약에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뭐를 하겠다고 할 거냐라고 네. 하면 그 문제가 사실은 해결 방안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그 개혁 세력의 큰 고민거리가 그거라고 저는 봐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재벌을 옛날에 군정이 하듯이 네. 해체 네. 할 수 있나? 라는 문제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을 갖다가 결국은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일부 과격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해체를 하지 않고 자기들 간의 상호 지분 출자라 아니면은 수직적인 출자에 의한 이 그룹에 의한 문제가 법 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느냐?
요거는 솔직히 자신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재벌 해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걸 떠나서 네. 재벌 해체라는 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재벌 해체가 바람직하냐 안 하냐. 그 중간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다 제거하고만 결과로만 보면은 바람직하죠. 그런가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아주 단순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지요. 근데 우리나라 수출은 소수의 대기업이 거의 다 맡아다시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소수의 대기업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 대기업과 네. 대기업군, 재벌군과는 네. 별개 문제죠. 무슨 말씀이냐면 네. 삼성전자가 수출을 하는데 네. 굳이 삼성물산이 있어야 될 이유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모직이 있어야 될 이유 하나 없거든요. 그런 건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네. 삼성생명을 갖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뜻이 재벌군과 재벌 그렇습니다. 기업. 그러니까 대기업과 대기업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개념적으로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과 대기업군과 대기업군을 그 소수의 사람이 족벌에 의해서 세습이 컨트롤하는 것과 이게 다 다른 개념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일본은 소위 개별의 대기업이 아니라 기업군에 의한 컨트롤은 여전히 유지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일부 깨진다고 하지만 미쓰이 그룹 여전히 있는 거고 사실은요. 인포말하게지만 사실은 있는 거고 그런 식의 것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다 이제 세습 재벌 총수라는 문제가 더 들어가 있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김동희 씨가 말하는 걸로 굳이 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 재벌 총수의 권력 남용과 도둑질에 의한 부작용은 우선 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 말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 그룹에 의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지만 그 문제 정도면 지금에 비하면 훨씬 해피하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재기업군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총수를 없앤다고 또는 족벌 체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 문제까지 같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먼 얘기인 수도 있어요. 다시 단순무식한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이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그죠? 잘 돼야 수출을 많이 해야 되니까요. 하면서 국내에서 불공정한 짓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독과점 경제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거 자체에 의한 폐단을 줄이는 보완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나라의 케이스로 한번 들어보면요. 독일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대기업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중소기업이 많다는 거죠. 아니, 중소기업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예를 들면 얼핏 생각해 보면 큰 기업이 누구냐? 바스프. 또 뭐가 있나요? 폭스바겐. 뭐 이 정도이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기업이 막상 그 규모를 보면 세계적인 대기업에 비해서는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각 분야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죠. 일본으로 가시면 일본 역시 대기업이 있기는 있지만 그 나라에서 그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또는 대기업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처럼 크지가 않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비대화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삼성그룹이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분리되고 삼성전자와 건설인 이런 회사들 뭐 분리되고 그렇게 해도 저는 삼성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나갈 수 거냐라는 그 문제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트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세습 경영주가 없이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다 하는데 왜 한국은 꼭 기업 총수 체제가 없으면 그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어질 거라고 마치들 얘기를 하느냐. 네. 안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배층이 마치 그런 것처럼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속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그 얘기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재용 씨가 그 5년 선고 받았더니 네. 그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 다니는 식당에서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갖다 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돼? 네.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삼성의 네.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면 자기한테 무슨 나쁜 영향이 가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아니 한국 사람은 뭐 재벌 총수 말고 다 바본가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총수에 의한 중앙 집권적으로 누군가가 전제적인 컨트롤을 하지 않고도 기업이 꾸준하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가버넌스를 네. 한국 사람들이 못 겪어봤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건 안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안 겪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과거에 성장했던 것에 있어서의 비결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보면은 인화시켜요. 의인화. 이것은 박정희 덕분에 했고 이것은 뭐 이병철 덕분에 했고 이것은 이건희 덕분에 했고 이것은 뭐 정주영 덕분에 했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같이 일했던 전문 경영진들이 했던 컨트리뷰션은 박정희 정권이나 그 이후의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 주위에서 일했던 테크노크рат들의 그 노력과 성과는 싹 무시하고 누군가가 말하자면 왕이 하셨고 천자가 하셨고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너무 폄하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왜 한국만 이건이 아니면 못해? 그런 얘기죠. 대놓고 말해서 정몽 누구죠? 저 아들 정몽구.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현대자동차 그룹 말씀이죠. 네.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걸 왜 버티느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몽구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 있는 전문 경영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저만큼 갔다.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냐는 거죠. 물론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그런 전문 경영인 또 그 밑에 많은 실무급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라는 게 뭐 두말할 여지가 없이 많이 기여한 거겠죠. 그런데 늘 한국은 그 최종 결정권자의 결단 이거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게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중앙 집권 체제에서는 항상 다 결정을 다 만들어 놔도 맨 위에 사람이 예스를 안 하면 안 돌아가는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얘가 예스를 했다고 해서 얘가 리드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얘가 마지막에 최종 결재권자라고 걔가 예스를 했기 때문에 걔 결단에서 성공했다 생각하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죠.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쟤는. 그러니까 가바넌스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말씀 잘 알아듣겠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회가 원청과 하청 말씀하시잖아요, 책에서. 수직구조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가버넌스가 안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요. 대통령 한 사람이 결단해서 뭐가 국가가 흥망성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기업도 그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우선 그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국가나 기업이나. 제도화라는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효과적으로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리더를 만들고 그 사람이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지를 않고 심지어는 사실은 밑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성과 과, 그러니까 공과 과를 다 무조건 위에 있는 어떤 중앙 권력자의 결정에 의한 걸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게 아주 우리 이게 내재돼 있나 봐요. 내재돼 있어 저는. 하여간 우리 민주주의를 얘기하다가도 제가 아주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절망적인 걸 느끼는 게 제가 시골에 이제 집이 있어서 자주 가거든요. 지난 선거 때 대선 때 경로당에 노인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대통령이 상감이에요, 상감.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는 아주 성군이었다는 거죠. 우리 먹고 살게 해준 임금이었고 박근혜는 그 딸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외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막 화를 낼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요. 아니 면장이 자기들이 선출하는 군수나 시장에서 임면되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면장이 그 동네를 온다 그러면 농사짓던 노인네들이 그 시간 맞춰가지고 경로당 앞에 도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 이 사람은 당신네들이 뽑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임면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또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 말씀을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문화적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그렇게 보면 자 그럼 저 노인네들 세대가 돌아가서 나중에 지금 농촌에 뭐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만 세대가 바뀌면 저 생각이 바뀔 것이냐. 뭐 부분적으로는 바뀌었지만 그 완전히 바뀔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그럼 뭔가 우리도 그런 문화적 특성에 맞는 어떤 모델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그렇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기에는 뭐 경로우전성 뭐 말하지만 과거에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있어서 어떻게 바꾸기는 어려워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리고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40대 아래 세대에 대해서 대단한 제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윗세대는 근본적으로 과거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것이 원래적인 문화적인 배경도 있지만 독재체제 하에서의 그런 체제 운영하는 방법이 그대로 근대화되고 난 다음에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데 40대 이하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자라고 중산층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고 개별의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권리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 종래적인 그러한 그 권력 집중 체제, 하이락 그 위계적인 그 체제 이것이 안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문화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최초의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막연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50대 60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위계적인 질서에 아주 익숙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그 문화적인 전형이라서 못 바꿀 거라고 동의합니다. 그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이 아이비 코퍼레이션의 핵심인 저 40대 초반과 30대 후반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전 자주 하잖아요. 들어보면 저도 그런 희망을 갖게 돼요. 아, 이 세대가 좀 더 성장해서 한국 사회 중심이 되면 아, 많은 게 바뀔 수 있겠구나. 그러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겠다. 그래서 저는 제 당대에 그런 걸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게 머지 않아서 한국이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가 오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저는 갖거든요. 평소에.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저도 역사의 변화, 사회의 변화는 근본적으로는 세대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시대 안에 있는 세대가 변화를 이룬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 산업화에 이제 성공했다고 세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런 무리한 방식으로 해서라도 우리 산업화 했잖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며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이 없어요. 세월호만 하더라도 그게 났을 때 이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냐? 얘기했어요. 2년이 지나갔는데 나아진 게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이게 나라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촛불을 들었어요. 1700만 연인은. 근데 촛불 이후에 물론 새로운 정권이 등장했으니까 기다려보는 거겠으나 예? 그럼 이게 나라냐 그랬으면 이걸 나라로 만들려면 뭘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면 분노를 표출해서 권력을 바꾸기는 하는데 그 이후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제천 스포츠센터 같은 불이 여전히 날 것이고 크레인 사고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막 개선한다 그러고 현장에서 뭘 바꾼다 그러고 며칠 있으면 또 똑같은 사고 나잖아요. 네. 언론은 똑같이 보도하고 똑같이 반성하는 질타하는 기사 나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나아지는 건 없어요. 이걸 어떡합니까 이걸. 이게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문제가 어디서 생긴다고 보냐면은 옛날에는 그 나라 수준에 비해서 유능한 테크노크라시가 나라를 운영을 했다고 관료가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나라 수준에 비해서 무능한 관료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 가버닝을 하는 그 근본적으로 여전히 한국은 이래저래 권력을 이 재벌을 상대로 한 권력을 놓았을 뿐 여전히 관료가 운영하는 나라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 관료를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를 하는 정치적인 리더십을 지금 우리가 민주화를 하면서 놔버린 거죠. 놔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진흥원 만들고 다들 이방으로 되어서 다들 지금 이방이 돼 버렸어요. 옛날에는 말하자면은 무슨 중앙정부 일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종의 말하자면 독립적인 이익기관이 되어버렸고 우리가 관료를 갖다 지금 통제를 정치권이 지금 못하고 있는 못합니다. 능력도 없고요. 통제할 능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독재 정권이 독재적인 전제적인 권력으로 압제를 하면서 그나마 이 관료를 컨트롤했다 그러면 지금 그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원적인 중앙집권 체제의 관료제의 고시 체제라는 거, 이 관료제에 의한 컨트롤을 우리가 지금 아직 못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주의 시절에는 국가 권력이 전체적인 권력이 수직적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했어요. 그리고 유능하다는 사람 발탁도 해서 그죠? 열심히 일할 기회도 열어줬고 그게 국민들한테 또 굉장히 성과로 보답하는 일도 있었고. 근데 이 민주화되면서 국가 권력이 약해지고 이제 시민사회 권력이 세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 권력이 이 민주화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공직사회를 통제하면 어폐가 있어도 통솔할 수 있는 그걸 찾았어야 되는데 이걸 게을리했다고요. 그건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대거 관료 사회가 정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결국 그 가신 그룹이 뭐 상조동 가신, 뭐 동교동 가신 그룹이 모셨던 대통령을 상대로 모시고 대거 이제 청와대와 주요 관료 포스트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모시고 고생했으니까 뭐 그런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들어온 사람들이 관료 사회를 지휘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정책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막 직업 관료가 볼 적에는 자기는 평생 가도 그 자리 그 직급 못 와갈 만한 2급, 1급 자리를 막 다 들어와서 자기들을 막 지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직 자기 보스가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막 1급짜리, 2급짜리 차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지휘한다. 야, 이 웃긴 놈들아. 이런 분위기가 생겼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공직자로서 능력을 발휘하고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추세에 도움이 안 돼.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관료 사회가 빠른 속도로 정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또 무슨 일이 되냐 하면 지역화까지 생겼습니다. 자, PK 정권이 들었으면 모든 기관의 주 요직을 다 PK가 차지한다. 뭐 TK는 마찬가지. 호남에 들어서면 또 싹 호남으로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화까지 돼야 돼요. 네? 호남, 영남 뭐 이런 식으로 정치화, 지역화 이래가지고 이 관료 사회의 공직 기강이라는 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이제는 뭐 유능하고 헌신적 일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줄을 잘 대는 게 출세 첩경인 거예요. 그래서 관료 조직의 이 기강, 도덕성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요. 빠른 속도로 그것도. MB 때 와서 이렇게 절단하다시피 파탄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 사람은 기업과 국가를 같은 거라고 본 사람이었으니까. 네. 이걸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나 관료 역할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관료가 유능해야 아직은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상당히 후진적인 수준에 있는 거니까 관료 역할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거든요. 아직은.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는 어떤 지혜롭고 어떤 전문성이 뛰어난 대통령이 등장해도 제대로 국정을 펼 수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게 이제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말하면 삼권 분립이라고 하면서 의회 권력은 옛날에 비해서 엄청 커졌는데 이 사람들은 책임은 안 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는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면서 관료를 휙휙 뒤집으니까 관료는 믿고 맡기고 자기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커리어 패스가 없어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관료가 갖고 있는 권력은 인트렌치가 되고 참호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그 안에서도 그렇죠. 차지하고 앉아. 이제 그렇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균형이 지금 깨진 체제인 거죠. 그런 뜻에서는 이 프랑켄슈타인은 말을 갖다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런 콤비네이션은 드물어요. 아, 네.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과연 한국은 독자적인 국가 통치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자기만의 체제를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그것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런 거를 보면 그리고 그것이 꼭 기대하기 하는 것 자체가 무망할 수도 있는 것이 저희가 후발 국가잖아요. 후발 국가가 선발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후발 모델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건 대단한 자신감. 이건 아니면 독특한 어떠한 그 폐쇄적인 체제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한국은 그런 체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한국이 일본 체제를 답습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당연한 것이었고 앞으로 중국이 계속 저러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 중국의 장력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왜냐하면 미국은 겉으로는 미국 거를 배워온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심성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겉돌거든요. 미국 걸 갖다 놓으면 항상 겉돌아요. 저는 기업 경영을 할 때 그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미국 경영 방식에서 하는 얘기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 얘기를 하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서양의 근대 문물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일본이고 일본이 그걸 자기 나름대로 소화해서 자기네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한테 훨씬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산업화 모델까지도 일본 뭐 그걸 흉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너무 그거에 익숙해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반일 감정이 많아가지고 일본을 배척하면서도 한편으로도 일본 모델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게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요 중국이 이제
그야말로 차이나 모델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면 우리가 그 중국 모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매력을 느낄는지.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네. 일본은 일당 체제는 아니지만 네. 일당 주도 체제잖아요. 1.5당. 네. 네. 한국도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에 해당되는 그 네. 다당 체제였지만 일당 주도 체제였죠. 네. 근데 한국이 지금 다른 것은 바뀌었잖아요. 네. 일본도 뭐 민주당 정권 몇 년 했지만 뒤집고 난 다음에 다시 갔잖아요. 네, 그랬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민당이 국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을 인정을 받은 그렇죠. 것이고 자민당 안에서의 자체적인 개혁이 좀 네, 있었다고 있었던 보는데 거죠. 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일본의 보수가 자기 개혁을 하는 정도를까지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어렵죠. 같고 안 했죠. 네. 그렇다고 하면 한국의 유일한 희망은 지금의 여당이 일당 독주를 하되 일당 주도를 하되 이 사람의 통치 능력, 이 정권이 오래가면서 이 당의 통치 능력이 잘하는 것만이 네. 유일한 그 방법이죠. 방법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그런 인물을 기르지도 않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지 뭐 진짜 그렇긴 하죠. 네. 네. 그 과거의 한국 보수 세력이 일본의 자민당 모델을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만 본받으려고 그랬냐면 근권 정치만 본받으려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기업에서 돈 걷어가지고 네, 네, 그거 뿌려서 권력을 유지한다. 이것만 봤던 거예요. 다른 건 공부할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예. 그러다 이렇게 몰락을 한 거죠. 뭐 옛날에 뭐 김윤아 씨 같은 분, 또 근래에는 뭐 박세일 교수 같은 분이 얼마나 그걸 하려고 했었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1.5당 체제로 가야 된다. 되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역량도 없고 도덕성도 없으면서 뭐 그래 안 된 거죠. 네,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은 뭐 부족하냐 미흡하냐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에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가고 네. 그 사람들이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흡수해서 네. 자체적인 개혁으로 네. 장기적인 집권 능력을 국민한테 인정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가 한국의 미래를 사실은 좌우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겠죠. 생각해요. 그걸 더 봐야죠. 자유한국당은 저거는 전혀 뭐. 그러기에는 저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몹시 회의적이고요. 아니요 충족 미흡하지만 네. 아무로나 짝수가 보이는 놈은 그놈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는 일발의 기대도 안 하신다 이거죠. 저는 전혀 네. 그 사람들은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저도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떡하다 저렇게까지 됐는지.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몰락을 했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뭐 사필 규정이에요. 아니 저는 순식간에 몰락이 아니라 네, 아니 뭐 서서히. 20년 전에 이미 이해창 씨 나올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참 생각나는 대목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도 뭐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상당 부분 책임이 던 이해창 총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때 제대로 뭘 바꾸기 그렇죠. 시작했어야 네, 돼요. 네, 맞아요. 예, 네. 그럼 나라가 이렇게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그걸 하시겠다 그러더니 뭐 2000년 총선에서 이기고 나서 일당 되니까 뭐 그냥 확 돌아가가지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만 하여간 그랬습니다. IT 산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에 이제 실리콘밸리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에릭 슈미트인가? 네. 예, 이런 사람까지 구글 하는 배출했죠. 네. 실리콘밸리가 됐는데 그 외 거기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뭐 주커버 같은 사람 막 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1세대라고 네. 그러나 왜 뭐 누굽니까 그저 김택진이 김택진 뭐 김범수 뭐 이런 분들 이혜진 이혜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들 지금 IT 산업이 이끌고 있죠. 근데 실리콘밸리 주커버그 같이 이분들의 뒤를 이을 만한 인물들은 지금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는 왜 이게 그 뒤를 이으는 세대가 없나요? 몇 개의 층위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네, 실리콘밸리의 현상은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만 있는 현상이지 다른 나라에서 찾기도 없다? 어려운 거다. 그래서 자꾸 실리콘밸리랑 비교해서 한국을 갖다 하는 것은 조금 저희 주제를 좀 모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IT 유일하게 네. 기존 재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전에 매출 80대라고 하지만 마켓캡으로 치면은 IT 기업 신생기업 중에서 마켓캡으로는 큰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 구조를 잘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언제 생겼냐? IMF 위기 때문에 룸이 열렸어요. 그런가요? 네.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기존 재벌 기업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네네네. 네. 그래요? 네. 그러다가 경제 위기 터지고, 네. 그 다음에는 정부에서 벤처 한다고 하면서 돈 많이 이렇게 저렇게 끌어다 주고, 그러면서 기업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젊을 때니까 에너지가 있을 때니까 겁도 없고 뛰쳐나와서 창업을 한 거죠. 그 중에서 몇 명이 성공을 한 거고. 왜냐하면 그 당시가 인터넷이 테크놀로지 갑자기 말하는 샥이 왔고 이제 경제학으로는 그걸 테크놀로지 샥이라고 그래요. 네. 예상하지 않았던 테크놀로지 샥. 테크놀로지 샥이랑 경제 위기 샥이 겹치면서 잠깐 대기업이 모든 것을 쥐고 있던 그 컨트롤이 약간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재벌들은 그런 것에다가 인력과 투자를 갖다 많이 들일 만한 그 집중할 만한 여유가 없고 기존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정리를 해야 되고 어쩌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잠깐 룸이 열렸던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붐 때문에 주식이 잠깐 왕창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었고 그 자본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렸고 그걸로 이제 버텼고 그 중에서 일부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두 번째로는 뒤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전자공학이 공대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뽑을 때 들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좋은 인력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초까지 화공학과 뭐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이 많이 갔었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전자공학이나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을 좋은 아이들이 많이 갔던 아이들이 그때 그 기회를 타고 그 중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스타가 된 건데 그 뒤에는 없죠. 왜냐하면 다시 경제는 다시 안정화를 찾았고 테크놀로지 샥은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재벌 기업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위기를 거쳤으니까 안 되는 사업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있으면 모든 걸 다 지들이 다 이제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힌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혹시 뭐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대략 있는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과 그런 정신보다는 수능적 축적을 따르는 말하자면 애어른이 많아서 그렇다. 꼭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지금 안 나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고착화 그러니까 위기를 거치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금융위기와 테크놀로지 샥이 겹쳤을 때 잠깐 문이 열렸다는 걸 닫히고 나서 다시 안정화되면서 기존에 활력이 없는 그 체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 나오기 굉장히 다시 어렵다. 뭐 상황적인 문제. 그렇죠. 네, 그래 보시는군요. 상황보다는 일종의 샥의 이슈. 샥의 문제. 샥의 이슈. 근데 이제 기업가 정신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요즘에 이제 꽤 빈번하게 언론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소위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면서 옛날에 이병철 회장이나 정재 회장을 늘 모델로 이렇게 내세우잖아요. 이분들이 가졌던 그런 뭐 개척 정신, 모험 정신, 이게 지금도 필요한 기업가 정신인데 이런 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안 나온다. 상당히 개탄하는 듯한 이런 글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동의 안 해요. 아, 동의 안 하시는 건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문제는 네. 그 사람들이 클 수 없는 구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당시 이병철 회장이나 정종 회장은 그런 클 수 있는 구조가 있었고, 고속 성장에. 고수 성장이고, 네, 정부 줄 잡으면 정부 주도고, 네네네. 이게 그 뒷바람을 타고 그 중에서 살아남고 성공한 사람인 것이고 그 전에도 뭐 엔트러프너십 갖고 있는 사람 꼭 그 두 사람만 있나요? 뭐 다른 그런 건 사람도 아니죠. 많았겠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세대도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사업적인 기회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그걸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게 뭐 시대가 변해가지고 뭐 그런 개척 정신, 모험 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안 나온다라고 개탄하는데 그건 정확한 진단이 아닌 거네요. 아니,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금방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 초에 창업해가지고 성공한 우리나라 엔터프러너가 이렇게 막 대단히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성공해서 했다라는 신규 기업들을 보면 네. 일시적인 테크놀로지 붐에 의한 효과이지 그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체제의 문제. 체제의 문제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왜 우리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 그 사람들의 생각에 제가 기가 막혔다라는 것은 네. 한편으로 기가 막히지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 대기업 주도의 경제가 네. 그 경제 전체적인 활력을 어떻게 죽이는가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은 쉽게 하기 어렵죠. 어렵죠. 네. 오히려 대기업 주도 경제 구조가 활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어느 나라에도 대기업 주도로 활력이 생기는 나라는 없어요. 없다. 가장 우리가 활력이 제일 넘친다 그러면 미국을 보면 오래된 기업이 드물잖아요. 네. 마켓캡으로 또는 다우존스로 다우존스 30. 80년 전에 있던 기업 중에서 GE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새로운 신생 기업이 발전하면서 나머지 기존 기업들을 먹고 들어가는 것인데 한국은 그럴 수가 없죠. 자본과 인력을 재벌이 독점하고 있어요.